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마을이 있다. 축구공만한 지구본을 돌리고 돌리다 보면 먼지처럼 작은 마을 하나가 눈앞에 떠오른다. 이곳은 지구에 있지만 아무나 그 존재를 알 수는 없다. 신비로운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산다. 날개는 없지만 요정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곳은 언제나 꽃 같은 날들이 이어진다. 하늘은 시리게 푸르고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눈빛과 마음이 선한 이들이 모여 살기에 그들은 미움이나 아픔 혹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모른다. 날이 선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늘 평화롭다. 이 마을에서는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이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온기를 불어넣으며 달이 뜨면 은은한 달빛 아래 춤을 추고 해가 뜨면 따뜻하고 눈부신 웃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살을 애는 몸의 추위도 어깨가 움츠러드는 마음의 추위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남자의 마음에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저기요, 정신 차려 보세요. 괜찮아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물. 물이요? 여기 있어요. 마을 전체를 구석구석 꿰뚫는 오솔길을 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마을의 지킴이로서 크고 작은 일을 맡고 있는 남자는 팔을 양옆으로 흔들고 숨을 크게 내쉬며 자연을 만끽하다. 길가에 쓰러진 여자를 발견했다. 유난히 하얀 얼굴에 머리가 검고 긴 여자는 어떤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들썩이다 남자가 건넨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풀썩 쓰러지고 만다. 이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다.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 나뭇잎들이 날아들어 그녀를 받치며 푹신한 이불을 만들어 준다. 저기요, 여기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집이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요. 남자는 맥없이 기절한 여자 옆에서 엉거주춤 서 있다. 여자가 입은 하얀 원피스에 초록물이 배지는 않을지 신경 쓰던 남자는 결국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그 옆에 앉는다. 여기서 잠들면 안 되는데.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깨어나면 집을 묻고 데려다 줘야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편하고 졸리지? 이상하다. 남자는 주저앉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스르르 잠이 든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깨를 흔드는 가벼운 손길에 깨어난 남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을 빤히 바라보며 묻는 여자의 파란 눈동자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든다. 바다 같기도 하고 하늘 같기도 한 깊은 눈동자는 빛이 비치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아름답고 긴 속눈썹을 깜빡이면 갈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여자의 신비로운 눈동자에 반해 멍해진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한다. 여기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마을인데요. 아름다운 능력이요? 여기선 그동안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나요. 난 냄새로 공간을 구별하는데 여긴 평화롭고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바람도 공기도 순해요. 가능하다면 여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편안한 공기네요. 그럼 이 마을에서 같이 살래요? 여자의 눈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남자는 놀라 벌떡 일어서고 말았다. 귀까지 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주춤거리는 남자를 보며 여자는 아주 예쁘게 웃으며 답한다. 그래요, 살아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이율배반적이지만 여자와 남자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마을에서 예쁜 딸까지 낳고 평온하게 살았다. 신묘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나쁜 일에 절대 쓰지 않는 이들과 함께 봄과 다음 계절은 가을이라는 게 당연한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할 수 있는 일이 사랑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던 여자는 문득 너무 행복해서 불쑥 불안한 마음이 든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마을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야. 이 마을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여자는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지운다. 깊은 밤, 불은 꺼져도 사랑의 온기가 남아 빛처럼 비추며 따뜻함이 집에 감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여자는 집의 냄새를 맡으며 평온과 고요에 안도한다. 세월이 흐른 만큼 편안함이 더해져 온화한 표정마저 닮아가는 두 사람은 침실에서 작은 조명을 켜고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곤 한다. 여자와 남자는 머리카락이 희끗한 중년이 되었고 사랑스러운 소녀는 건강하게 자라 성년을 앞두고 있다. 오늘은 평소보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자가 말한다. 여보, 이제 우리 딸이 가진 힘을 이야기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일러요. 이르긴요. 내년이면 성년인데 이제 슬슬 능력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해요. 아직 우리 딸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작스레 너무 놀랄 거예요. 놀라긴 하겠죠. 맞아요. 조만간 적당한 시기를 봐서 알려줍시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마을 이야기가 적힌 책은 당분간 읽지 않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다른 마을 이야기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으니 그 감정이 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세탁소 맞아요? 맞아, 세탁소. 참고로 세탁비는 안 받아. 마음의 빚으로 호불이야. 빚이요? 저 지금도 대출이 많은데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어요. 그런 빚 말고 지금 지우고 싶은 마음의 얼룩이나 다리고 싶은 구겨진 부분 있지? 여기서 그걸 다려주면 마음 편하게 살다가 낯선 타인이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대가 없이 도와줘. 그게 세탁비야. 오케이? 막 동화에 나오는 천사 느낌은 아니신데 좋은 일 하시네요. 차를 마시던 재하가 기득거리며 말한다. 연희는 말없이 재하를 흘긴 노려보고 서랍에서 하얀색 반팔 티셔츠 2개를 꺼내는 지은의 곁으로 간다.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저 곁에 있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다. 처음 보는 이 여자가 왠지 모르게 좋다. 이상해, 정말. 이상한 밤이야. 둘 다 하나씩 받아. 오랫동안 아파서 얼룩진 마음이나 조금 구겨져서 다림질이 필요한 마음이 있으면 입어봐. 대신 마음을 지우면 그 시절의 기억도 지워져. 그러니까 지워져도 될 기억인지 잘 선택해. 얼룩진 마음이면 기억이 지워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불행하지 않잖아요. 재하가 웃음기를 거두고 지은이 건네는 티셔츠를 양손으로 공손히 받아들며 진지하게 묻는다. 지은은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를 내리깔며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젓는다. 고개를 두어 번 흔들던 지은은 바 테이블에서 걸어 나와 1층 거실의 통창 앞에 서서 밤하늘을 보며 말한다. 불행하지 않으면 좋은 거야?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삶에서 불행을 빼면 행복만 남아?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 중에 불행과 행복 딱 2가지 감정만 느껴? 아니요, 2가지만 느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떤 감정들을 느껴? 뭐 졸리고 짜증나고 배고프고 일 가기 싫고 집에 있는데도 집 가고 싶고 뭐 그래요. 가끔 살아있는 거 느끼고 싶으면 오징어 씹어요. 한참 씹어도 질겨요. 제 인생 같아요. 질겅질겅 씹어도 질리질 않아요. 또 그렇게 한참 씹으면 이빨 아파서 확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웃기죠?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랩을 하듯 말을 쏟아낸 재하는 스스로 당황한다. 연희 말고는 남에게 속을 털어놓을 일 없이 실실 웃고 다니던 재하였다. 웃는 사람에게는 돌을 못 던진다고 했으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짜증이 나고 싫어도 웃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 욕을 덜 먹자는 게 재하 삶의 모토였다. 그런데 처음 만난 여자에게 왜 이렇게 속을 내보이는 건지, 어떤 아픈 기억은 지워져야만 살 수 있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아프지만 그 불행을 이겨내는 힘으로 살기도 하지.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해. 군더더기 없이 담백한 지은의 말투를 들으며 티셔츠를 멍하니 바라보던 재아가 잔에 담긴 차를 크게 한 모금 마시고 지은에게 받은 옷을 입는다. 장난기 가득하던 재아의 얼굴에 웃음이 걷어진 지 오래다. 티셔츠를 입은 재아를 바라보며 연희는 눈을 감는다. 어떤 말을 시키건 술술 하고 싶은 잊은 게 아니라 외면하고 살던 기억이 절로 상기되는 오늘은 그런 밤이다. 지우고 싶은 얼룩인 거야. 조금 다려주면 되는 주름인 거야. 한참 멍하니 말이 없는 재아를 향해 지은이 묻는다. 재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인다. 지우고 싶은 건지 다리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재아를 보며 지은은 일어나 2층 계단을 향해 걸어간다. 남은 차 마시고 따라와. 네. 잔에 얼마 남지 않은 차를 모두 마신 재아는 연희를 바라본다. 연희는 재아를 보며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한다. 연희는 재아의 가방을 열어 책을 꺼내 아무 장이나 펼쳐 읽기 시작한다. 재아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간다. 2층 창가에는 커다란 세탁기가 2대 있었고 은색 재봉틀과 다리미가 있는 판이 있다. 신기하게 세탁기와 다리미가 있는데도 카페 같은 느낌의 공간이다. 원목 가구들과 노란색 조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4개의 테이블과 2개의 소파가 있다. 재아는 가장 가까운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눈을 감고 지우고 싶은 기억을 떠올려봐. 그럼 서서히 입고 있는 옷에 얼룩이 생길 거야. 진짜 그 기억이 지워져도 되는지 그 티셔츠를 벗을 때까지 잘 생각해. 선택도 결과의 책임도 내 몫이야. 제가 이걸 벗어드리면 그 다음은요. 날 믿어. 금방 깨끗이 지워줄게. 지우는 세탁기가 있는 쪽으로 오른손을 들며 말한다. 사실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얼룩이 묻은 옷을 세탁기에 넣는 건 작은 배려다. 명색이 마음 세탁소니까. 위로 차와 털어놓음만으로 얼룩을 지워줄 수 있지만 간직과 지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다. 세탁이 끝나면 얼룩은 지워질 거야. 원래 없던 일인 것처럼 말끔하게 그 부분만 싹 지워지지. 지워서 좋은 마음이 있고 간직해서 좋은 마음이 있으니 잘 판단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을 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모르는 거니까. 눈을 감고 있는 재아를 보며 지은은 소리나지 않게 나와 옥상 계단을 올라가 남은 하루의 시간을 짐작한다. 시계를 보지 않은 지은은 빛과 하늘을 보며 시간을 가늠한다. 달은 가장 오래된 시계니까. 종일 밝게 웃는 사람을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해. 욱신거려 종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웃음 뒤에 슬픔을 감춰야 살 수 있으니까. 웃는 거지. 마음의 얼룩으로 남은 아픔을 지워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마냥 웃던 재아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하던 지은은 팔짱을 끼고 서서 재아처럼 2눈을 감는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양팔을 벌려 날개짓을 하듯 길게 뻗는다. 등에서 진짜 날개가 돋아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것처럼. 그런 지은의 뒷모습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 연자씨, 점심 먹었어? 끼니거리지 말고 살살 일해. 기사 식당에서 참모로 일하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낸 재아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기지개를 켠다. 지하 단칸방에서 3달 전 촬영한 영화를 편집하다 쓰러져 잠들었다. 일어나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다시 편집하기를 반복하던 날들이다. 얼마 만에 지하에서 밖으로 나와 햇빛을 보는 건지 덥수룩한 수염을 만지며 목 뒤로 길게 자란 머리칼도 만진다. 모자를 쓱 고쳐 쓰고 한쪽 눈만 뜨고 하늘을 본다.
눈이 부시다. 재하가 가장 빠르게 기분 좋아지는 방법은 하늘을 보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넓고 탁 트인 하늘을 보는 데는 돈이 들지 않으니까. 하늘은 적당한 거리에서 늘 곁에 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아우씨, 오늘따라 더럽게 팔았네. 아니지, 파란데 더럽게 팔할 순 없지. 오늘따라 무지하게 맑고 파라네. 감았던 한쪽 눈을 뜨고 30m 앞에 있는 편의점을 향해 걸어간다. 재하는 4년째 지방 공대를 중퇴하고 예술학교에 들어갔는데 졸업작품으로 만든 단편 영화가 유럽의 작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되면서 촉망받는 영화 감독으로 떠들썩하게 소개됐다. 교수님과 동기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언론에서 주목하는 신의 감독이 됐다. 존재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실험성 강한 소재로 포스트 박찬욱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가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재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재하는 그 이후 영화를 한 편도 만들지 못했다. 주변의 기대가 큰 만큼 더 멋진 영화를 만들고 싶었지만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다.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고 사실 만들고 싶은 이야기도 없었다.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의 돈을 받아 쓰던 재하는 그렇게 2년을 보내다 결국 건설 현장 막노동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연자 씨가 무릎을 연골 수술을 받고 진통제를 3알씩 입에 털어넣으며 일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이렇게 돈을 모아 드디어 영화를 만들러 지하 단칸방을 구해 나왔다. 상을 받은 지 5년 만에 만드는 영화였다. 밥 먹었지? 아들만 취직하고 결혼하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지잉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진동이 느껴진다. 칠첩반상 도시락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린다. 연자 씨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재하는 캔맥주를 벌컥벌컥 마신다. 술은 역시 낯술이지. 연자 씨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게 어디 쉽나요? 저도 뭐라도 해드리고 싶네요. 조금만 기다려. 내 이번 영화 크게 터트려 연자 씨 호강시켜 줄게. 양 어깨를 실룩실룩 번갈아 흔들며 도시락 뚜껑을 열고는 연자 씨를 향해 세상을 향해 소리친다. 재하는 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으며 미래를 생각하며 웃었다. 맨날 축상으로 오더니 오늘은 기분 좋은가 보네. 총각 천천히 먹어. 대기업 퇴직 후 동네에 편의점 차린 사장 아저씨가 재하를 보며 테이블을 정리한다. 편의점 도시락은 여기가 제일 맛있다니까. 아저씨는 식사하셨어요? 난 이따 팩이 나올 시간에 먹어야지. 아깝잖아. 총각도 하나 줄까? 아니요, 저는 오늘 괜찮아요. 아저씨 팩이 너무 드시지 마시고 건강 챙기셔야지. 편의점 도시락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다 옛날 말이야. 이거 봐봐. 우리 집 도시락은 저염에다가 5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나 줄까? 정말 그러네. 염분 함량이 낮게 표기되어 있구나. 이야, 역시 세상이 갈수록 살기 좋아져. 주세요. 컵라면 2개를 사서 편의점 아저씨가 준 폐기 도시락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슬렁슬렁 집으로 돌아온 재하는 다시 일주일을 영화 편집 작업에 매달렸다. 수상 이후 첫 작품이라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하지만 인생은 대부분 나를 배신한다. 원하는 것은 기막히게 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지겹게 준다. 어느 스타 강사가 좋은 일 다음엔 나쁜 일이 오고 나쁜 일 다음엔 좋은 일이 시계추처럼 온다고 말했는데 재하의 인생은 시계추가 아닌 타종처럼 나쁜 일만 한쪽 방향을 향해 연속으로 탕탕 치는 것만 같았다. 이게 영화야? 감독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야? 시간 아깝고 돈 아까워. 서울의 작은 영화예술관 2군데서 개봉한 재하의 영화는 개봉 첫날부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해외의 모든 영화제에 출품은 했지만 낙선했다. 지인들은 작품성이 있는 영화라며 재하를 위로했지만 말과는 다른 눈빛의 언어를 읽을 수 있었다. 오래전 집을 나간 아버지의 짙은 청바지 끝단이 왜 하필 지금 떠오른 걸까? 아버지라는 사람만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줬더라면 막노동 같은 거 하지 않고 영화에만 전념할 수 있었을 텐데
집을 나가서 생활비라도 제대로 붙여줬더라면, 아니 애당초 내가 공대를 자퇴하지 말고 영화를 취미로만 즐겼다면, 그리고 예술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더라면, 연자 씨가 바라는 대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더라면, 아니 영화 실패 후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유튜브 PD를 했더라면, 아니 그냥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재한은 자신의 실패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온갖 핑계란 핑계를 끌어모으고 있었다. 가장 원망스러운 건 아무도 없는 캄캄한 집에서 식당 일을 마치고 밤늦게 들어오는 연자 씨를 기다리는 동안 영화를 보며 무서움과 외로움을 달래던 그 날들인 것 같기도 하고, 대체 이 중에서 어떤 얼룩을 지우고 싶은 거야? 원래 인간의 마음은 아기 궁둥이처럼 보송하고 보드라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며 얼룩덜룩해진다. 얼룩이 겹겹이 새겨지기도, 때론 구겨지기도 하는데 어떤 얼룩은 서서히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구겨짐은 자연스럽게 펴지기도 한다.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얼룩은 마음의 아이태가 되지만 자연스레 사라지지 않는 얼룩은 간직할수록 상처나 아픔, 결핍 같은 것들이 되어 나타난다. 유난히 밝게 웃던 재하의 웃음을 보며 지우는 달의 이면을 생각했다. 언제 죽어도 괜찮은 눈빛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기에 세탁소에 재하가 처음 들어오던 순간부터 신경이 쓰였다. 재하는 마음의 얼룩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 밤하늘에게 기도하듯 주문을 외던 지우는 서둘러 내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하얗던 티셔츠는 여러 군데에 얼룩이 번져 있다. 이거 다 지울 수 있어요? 재하는 지은의 인기척을 느끼고 머스케조 옷 위에 겹쳐 입은 티셔츠를 벗었다. 괜찮은 척하고 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았구나. 새하였던 티셔츠에 묻은 얼룩을 보며 재하는 마음이 놀라면서도 복잡해진다. 영화의 흥행 대참패 이후 작은 광고 대행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지 어느덧 5년 차다. 사장은 매년 올해는 정규직 전환해야지 라고 말만 하면서 인사 고가에 반영해 주지 않는다. 이제 33이 된 재하는 반지하 반가 비정규직을 벗어나고 싶다. 연애를 해도 이런 자신의 환경을 들키기 싫어. 관계가 깊어질 것 같으면 밀어냈다. 일부러 가볍고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무엇부터 지워야 할까? 곰곰이 생각에 빠진다. 인생을 다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야. 처음부터 리셋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지? 어떻게 아셨어요?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이던 재하는 지은의 시선을 피해 티셔츠만 만지고 있다. 지나온 시간의 모든 얼룩을 지운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이었다. 얼룩으로 남은 아픈 마음을 지운다는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 많게 봐야 또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눈빛은 천년을 산 사람처럼 깊고 슬프면서 묘하게 따뜻하다. 온기 있는 슬픔이 느껴진다. 처음 보는 눈빛이다. 재하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동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 말은 생각의 언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눈동자의 흔들림까지 막을 순 없다. 사랑해 하고 입으로 말하지만 눈은 감정 없는 이들, 힘들어하고 말하지만 눈은 살아있는 게 재밌어 죽겠다는 이들, 날 믿어 라고 말하지만 눈에는 진실 한 점 없는 이들, 엄마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 나간 연자씨의 눈빛은 슬프고도 슬펐다. 연자씨가 새로운 남자와 같이 산 뒤로는 그 슬픈 눈빛도 본지 오래지만 하나만 지워 다 지우면 인생에 뭐가 남겠어. 상처도 인생인데 가장 아픈 얼룩 하나만. 지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눈빛과 말이 일치하는 순간 재하의 몸이 전율하듯 떨린다. 외로움을 지우고 싶어요. 외로움? 네. 연자씨가 일 나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던 그날의 외로움이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재하가 3~4살 무렵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집을 나갔다. 얼굴은 몰라도 재하가 붙잡던 청바지 끝단의 촉감은 기억한다.
가지 말라고 엉엉 울며 바짓가랭이에 매달려 있는 재아를 안아주지도 떼어내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서 있던 짙은 청바지의 색과 거친 듯 해진 그 촉감만 기억한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난 후 연자 씨와 재아는 겨우 둘이 누울 수 있는 쪽방에서 지냈다. 재아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연자 씨는 하루 동안 먹을 걸 차려두고 요강을 방 안에 넣어두고 밖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일을 나갔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달라고 울며 불며 소리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재아는 연자 씨가 그렇게 나갈 때마다 울먹인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어디서 얻어온 텔레비전을 친구 삼아 하루를 보냈다. 방 안에 재아는 혼자였지만 텔레비전을 켜면 즐거운 사람들이 많았다. 또래 친구도 있었고 멋있는 아저씨 아줌마들도 있었다. 그러다 지치면 의자를 끌고 창문 앞으로 갔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가로등에 불이 켜져도 연자 씨는 오지 않았다. 재아가 기다림에 지쳐 쓰러져 잠들 때면 연자 씨는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검은 봉지에 싸들고 조심스레 들어왔다. 재아는 냄새로 연자 씨의 귀가를 알았다. 고기 냄새, 숯불 냄새, 땀 냄새, 음식 찌든 냄새, 파스 냄새. 재아는 연자 씨의 냄새를 맡으며 그제야 안도하며 깊은 잠이 들었다. 지긋지긋하던 그 냄새. 재아는 어느덧 집안일을 스스로 해내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연자 씨의 냄새 하나 덜어내고 싶어서. 집에서 연자 씨가 오기를 기다리던 기억을 지우고 싶어요.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글 때면 저는 늘 공포스러웠어요. 하지만 소리칠 수 없었어요. 외로웠겠다. 많이 무서웠겠어. 가장 무서운 건 연자 씨마저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무서울 때면 머릿속으로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를 상상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상상하고 영화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웃기죠?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런 거라니. 하나도 안 웃겨. 이런 건 웃긴 게 아니고 슬픈 거지. 맞아요. 슬픈 거죠. 슬픈 걸 슬픈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멋진 일인 줄 아세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알지. 사장님, 저 연자 씨가 문을 잠글 때 속으로 울었던 그 얼룩을 지워주고 싶어요. 슬펐던 내 얼룩이 아니고 제 얼룩도 지우고 싶죠. 정확히는 다 이해 못하지만 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저를 지키고 싶어 하던 연자 씨를요. 그때 연자 씨가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어요. 29밖에 안 됐더라고요. 저 지금 좀 멋지죠? 뭐 기특하다. 슬플 땐 웃는 게 습관이 된 재하지만 미세하게 입꼬리가 떨리는 것까지 감출 수는 없다. 재하의 손에 들린 옷을 받아들며 지우는 선심 쓰듯 말한다. 오픈 기념 이벤트 해줄게. 1+1. 오늘은 내가 눈 앞에 있으니 내 얼룩 먼저 지우고 다음에 연자씨 모두 말해줄게. 우와, 정말요? 연자씨까지요? 언제든. 자, 이제 시작이야. 지금 지워진 얼룩은 다시 너에게 생기지 않아. 세탁됨에서 얼룩으로 인해 파생된 다른 일들도 함께 지워질 수도 있어. 괜찮아. 후회 안 해. 네, 안 해요. 아니, 후회해도 괜찮아요. 재하가 결심한 듯 턱을 굳게 내리며 말한다. 지울 수 있다면 모두 지우고 싶다. 그날도 영화를 만들게 됐던 날도 영화가 사랑받았던 날까지 모두 영화와 관련된 모든 씨앗은 무엇이든 지우고 싶다. 영화를 지우고 싶어 들여다보니 어린 재하의 아픔을 지우고 싶다. 어린 재하의 아픔을 지우려면 연자 씨의 아픔도 함께 지우고 싶다. 그날을 살아내던 모자는 매일 밤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로 버텨냈으니까. 아침이 오지 않기를 매일 기도했다. 아침이 오면 연자 씨가 슬퍼하며 문을 잠그고 다시 일을 나가야 하니까. 지우는 세탁기 앞으로 가 안에서 밖으로 손을 뻗는다. 발레를 하듯 우아한 지은의 손짓을 따라 세탁기가 열리고 재하의 얼룩이 묻은 티셔츠가 빨려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탁통이 7번 돌아가는 걸 세며 재하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안녕, 외로움, 안녕, 어린 재하, 안녕, 영화를 사랑했던 시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세탁기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함께 서 있던 재은이 재하에게 묻는다. 재하는 대답 대신 지은을 물끄러미 본다. 재하의 대답을 기다리고 물은 건 아니었기에 지은은 말을 잇는다. 숨쉬기가 제일 중요해. 숨 잘 쉬어야 살 수 있잖아. 의외네요. 숨쉬기라니. 숨 안 쉬면 어떻게 사니? 숨 잘 쉬어야 잘 살지.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낙담하고 기뻐하고 투닥거리고 미워하고 때론 사랑하고 다시 일하고 잠들고 걷고 숨쉬고 이게 기본이지. 잘 자고 잘 먹고 잘 웃기 위해서는 숨 쉬는 게 기본이야. 숨쉬기라. 숨이 잘 쉬어지면 그때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가면 돼.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극복해 나갈 뿐이야. 도망가고 해결하고 그런 게 극복이 아니고 그 문제를 끝까지 피하지 않고 겪어내는 게 그게 극복이야. 끝까지 피하지 않는 게 극복이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물론 힘들지, 어렵고. 하지만 그렇게 겪어내고 난 뒤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야. 마음이 얼룩도 그래. 자기 얼룩을 인정한 순간 더 이상 얼룩이 아니라 마음의 나이테가 되듯이 말이야. 사는 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날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장담할 수 없는 너무 먼 미래의 일도 생각하지 마. 미리 걱정하지 마. 그냥 오늘을 살면 돼. 오늘 하루 잘 살고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이 오면 또 오늘을 사는 거야. 그러면 돼. 사장님은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사장님 아무리 나이 많아 봬도 저보다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인생 1000년 산 사람처럼 말하네요. 재하의 말에 지은이 희미하게 웃는다. 녀석 제법 똑똑하네. 1000년보다는 오래 살긴 했다만. 그때 세탁기가 덜컹하고 열리며 건물이 피어나던 순간이 환영처럼 빨간 꽃잎이 회오리 치며 빛처럼 일자로 뻗어나와 재하 앞에서 옷을 가져온다. 재하는 머뭇거리며 꽃잎 위에 있는 옷을 바라본다. 가장 짙은 얼룩은 지워졌고 다른 얼룩은 조금 희미해졌다. 꽃잎은 재촉하듯 재하의 손 주변을 빙글빙글 돈다. 옷 받아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빨랫줄에 걸어놔. 내일 해가 뜨면 옷이 바짝 마르고 지우고 싶던 마음의 얼룩이 지워질 거야. 재하는 옷을 받아들고 당황스럽고 먹먹한 마음으로 한참 서 있었다. 이상하다. 슬프지 않다. 매일 슬펐는데 오늘은 슬프지 않아. 이 이상한 세탁소에서 정말 마음의 얼룩을 빼준 건가? 슬퍼서 매일 웃음으로 감정을 숨기던 재하는 웃음을 거두고 무표정으로 옥상 정원을 향해 올라간다. 이상한 세탁소야. 이상한 사장님이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재하는 계단을 내려가려는 지은을 부른다. 사장님, 근데 왜 하필 메리골드예요? 마음 세탁소가 피어난 곳이. 재하의 질문을 들은 지은은 뒤돌아선 채 걸음을 멈춘다. 예쁘잖아, 해 지는 게. 해 지는 거 예쁜 동네는 다른 데도 많지 않아요? 많지. 그리고 우리 분식 김밥이 맛있잖아. 예, 우리 분식 김밥이요. 사장님 진짜 맛있는 거 안 드셔보셨구나. 다음에 저희랑 꼭 다른 식당 가봐요. 제슐랭 가이드라고 아세요? 제가 맛집 싹 꿰고 있어요. 그래, 기회 되면 가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재하를 뒤로하고 지은은 계단을 내려간다. 그러고 보니 그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노을이 예뻤지. 메리골드에서 눈 뜬 그날. 사랑의 얼룩을 지우고 싶어요. 지은이 나타나길 기다리던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읽던 책을 덮으며 지은을 보자마자 말한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는 연희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얼굴을 보자마자 느껴지는 인상으로 성격을 유추하고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종일 사방이 막힌 답답한 공간에서 손님이 오길 기다리며 생긴 습관이다. 의심 많은 재하가 지은을 따라 올라간 뒤 마음 세탁소 안의 공기는 점점 순해졌다. 공간의 공기를 채우는 건 물건이 아닌 사람의 기운이라고 생각하는 연희는 아까보다 한결 편안해진 공기에 왠지 모르게 지은이 단단한 사람 같고 생각한다. 최소한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처음엔 이상한 말로 현혹시켜 물건을 파는 다단계 회사인가 싶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팔만한 물건은 없어 보인다. 어쩌면 마음의 얼룩을 지워준 게 진실일지도 모른다. 아니, 진실이 아닐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진실이라고 믿고 싶다. 사랑이 왜 얼룩이야? 길고양이처럼 웅크리고 떨다가 먹이를 주는 사람을 만난 듯 반기는 연희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지훈이 묻는다. 사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걸 알면서도 끝사랑은 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희자가 다른 여자들을 만난 건 아니었거든요. 한 3년은 서로 죽고 못 살았죠. 아침 6시까지 휴대폰이 뜨거워지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첫사랑이었어요. 서로한테. 희재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희재가 눈을 반짝이면서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저는 어떤 일을 간절하게 하고 싶다기보다 해야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했거든요. 희재가 작곡을 하고 싶대서 24개월 할부로 좋은 노트북을 사줬어요. 작곡을 하다 보니 연주를 직접 해야 한대서 기타도 사줬어요. 그랬더니 기타보단 건반이라서 전자 피아노를 사줬어요. 그러다 직접 음악을 불러봐야 할 것 같대서 마이크도 사줬어요. 조용히 읊조리듯 말하는 연희의 시선은 허공에 있다. 연희가 희재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게 되면서 둘은 자연스레 동거를 시작했다.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밥을 해 먹던 날들,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난 뒤 부스스한 상태로 공원을 산책하며 허리가 끊어져라 웃던 행복한 순간도 있었다. 희미해진 기억이 떠올라 생각에 잠긴 연희를 보며 지은이 손에 쥔 손수건에 힘이 들어간다. 사랑이 무엇이길래, 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저렇게 절대적일 수 있는 것인지. 바보 같죠? 근데 그땐 희재가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어요. 작곡을 한참 해보더니 이번엔 보컬 학원에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연기 학원에 다니겠다고. 그 돈을 대주려고 저는 일 끝내고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고 식당에서 서빙도 하면서 희재의 꿈을 응원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되니까. 전 딱히 돈 쓸 데도 없었거든요. 희재가 꿈을 이뤄서 행복해지면 저도 행복해질 것 같았어요. 제 꿈은 언제부턴가 희재가 됐어요. 어쩌면 제가 가져본 적 없는 달콤한 희망을 희재를 통해 이루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희재는 보컬 학원에 다니면서부터 연희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연습 중이라 연락을 할 수 없었다는 희재의 말을 연희는 믿었다. 연기 학원으로 옮기면서부터 며칠씩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흘 만에 집에 들어와선 술에 잔뜩 지내 잠깐 자다가 인사도 없이 옷을 챙겨 다시 나가기 일쑤였다.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은 계속 흘렀다. 어떤 시기에 희재는 한 달씩 집에만 운둔해 있기도 했다. 둘 사이에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다. 몸의 대화도 마음의 대화도 모두. 의무적으로 저를 만지던 손길과 몸이 차갑고 딱딱해져 가는 걸 느꼈어요. 분명 우리한테도 부드럽고 뜨겁던 날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서로를 안고 나면 슬퍼져서 내가 그냥 피했어요. 그렇게 연인도 친구도 아닌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잔뜩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미안하지만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프셔서 수술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곧 취직을 해서 갚을 거라고 했죠. 그날 오랜만에 희재랑 밥을 먹었어요. 희재가 고등어를 굽고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그날은 밥도 유난히 찰지고 윤기 있게 지어졌어요. 마주 앉아서 밥알 한 톨 남김없이 맛있게 먹고 자연스럽게 아주 긴 밤을 보냈어요. 어느 때보다 깊고 진하고 뜨거웠어요. 진심이라고 생각했죠. 몸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드디어 희재가 마음을 잡고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라 생각한 연희는 쓸쓸하지만 안도했다. 지난 일은 잊고 처음 우리가 사랑했던 그대로 돌아갈 테니까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가족으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토록 연희가 갖고 싶던 평범하게 살아가는 진짜 가족. 그리고 다음날 대출을 받으려고 반차를 쓰고 집에 들어서려던 연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이 막혔다. 현관에는 연희 것이 아닌 구두가 희재의 신발과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둘의 신발은 밖을 향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사이즈는 230, 발이 작은 여자다. 연희는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다. 소리를 지를까 사진을 찍어야 하나 아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재하에게 전화를 할까. 한참이나 굳은 채로 서 있던 연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발이 작은 여자의 구두를 들고 나와 현관문을 닫았다. 왜 그 신발을 들고 나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계단에 그 얇은 구두굽을 내리쳤어요. 부러지더라고요. 희재와 내 관계처럼 너무 연약한 굽이었죠. 지우는 깊은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린다. 고개를 들고 지은인 건넨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은 연희는 희미하게 웃어 보인다. 웃어도 울음일 수 있구나 하고 지은은 생각한다. 지은과 재하야. 연희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가만히 침묵 안에 존재한다. 고요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가만히 침묵한다. 어쩌면 헤어지자고 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건가 싶기도 해요. 희재는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곁에 오면 머물게 하고 떠나면 잡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껍데기 말고 속을 내가 채워주고 싶었어요. 사랑이 모두일 수는 없지만 사랑하면 할수록 연인은 고갈되어 갔다. 자신이 먼저 많이 사랑하면 그도 그 사랑을 닮아가길 소망했다. 이미 식어버린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는 지은을 보며 연희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침을 삼키고 말을 이어갔다. 끝의 끝까지 가봐야 끝이 나니까. 계속했어요. 자존심 다 챙기고 진심 주지 않고 얄팍하게 사랑하고 밀고 당기고 저 그런 거는 못해요. 바보 같죠? 지은은 대답 대신 깊은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본다. 희재와 사랑했던 추억의 날들을 지우고 싶어요. 분명 그 사람도 사랑이었겠죠. 함께여서 즐겁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웃을 때마다 행복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래서 결국 슬퍼져요. 우리는 사랑을 잃으면 울고 아파한다. 하지만 가장 슬픈 건 사랑으로 행복했던 기억들 때문에 그가 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기억 속 우리는 사랑으로 웃고 있다. 내가 준 옷을 입고 지우고 싶은 기억을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해. 그럼 얼룩이 생겨날 거야. 얼룩이 생겨나면 세탁은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세탁할지는 얼룩을 보고 결정해. 어떤 얼룩은 세탁기로 지울 수 있고 어떤 얼룩은 직접 손으로 지워야만 지워지거든. 아, 네, 그럴게요. 연희는 하얀 티셔츠를 입으며 추억을 생각한다. 옷을 입다가 목덜미에 화장이 잔뜩 묻는다. 엉망진창이네.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엉망 또 엉망. 아픈 마음을 깨끗하게 세탁해 보송보송한 마음으로 갈아입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얼룩을 만들어 놨다. 립스틱 자국을 문지르며 희재의 옷깃에 찍혔던 내 것이 아닌 립스틱 자국이 불쑥 떠오른다. 그가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는 걸 보면 마주칠까 숨었던 날들이 스친다. 옥신 가슴이 아프다. 괜찮아. 마음 아픈 거 정상이야. 마음이 아프다는 건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얼룩이 얼룩덜룩하네요. 얼룩덜룩이니까 얼룩덜룩하지. 자연스러운 거야. 얼룩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 이리로 따라와봐. 계단을 향하는 지은을 따라 올라가며 연희는 얼룩이 묻은 티셔츠를 꼭 끌어안는다. 사랑의 흔적이 까맣게 타거나 연기처럼 하얗게 휘발될 줄 알았는데 얼룩으로 배어나온 걸 보니 아련하다. 희재를 안듯 사랑했던 기억을 안는다. 다행이다. 응? 아니, 아니에요. 이제 걸어 다니시네요. 걸어 다니는 연습하려고 손빨래로 가지. 연희를 앞장서서 걷는 지은의 걸음이 가볍고 우아하다. 1층 바 테이블에 앉아있는 나무 문을 열자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편안한 조명이 켜져 있고 시냇가에 빨래터처럼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다. 곳곳에 바위도 있고 새소리도 들린다. 마치 숲에 온 듯한 분위기에 놀란 연희는 소리를 지를 것 같아 입을 틀어 막는다. 세상에, 여기 뭐예요? 어떻게 여기 시냇물이 흐를 수 있죠? 마음 세탁소니까. 마법 같은 걸 쓰시는 거예요? 마법 같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어. 여기 멋지지?
예전에 내가 살던 마을이 이랬어. 희미하게 미소 짓는 지은의 표정이 쓸쓸해 보이는 건 연희 기분 탓일까?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는다. 이 물이 빨면 얼룩이 지워지나요? 응, 지워질 수 있는 얼룩이라면 빨래를 할수록 얼룩이 없어질 거야. 그런데 지우고 싶지 않은 얼룩이라면 빨래를 하다가 멈추어도 돼. 본인 선택이야. 연희에게 하얀색 비누와 통을 건넨 지우는 천천히 세탁실을 나간다. 혼자 남겨진 연희는 얼룩덜룩한 티셔츠를 손에 들고 망설인다. 사랑한 기억을 지우면 뭐가 남지? 사랑이 지나가면 뭐가 남지? 문득 얼룩을 지우고 싶거든. 지우고 싶지 않기도 하다. 이 양가적 감정은 뭐지? 모르겠다. 고민 그만하고 일단 물에 넣어보자. 사르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어? 연희는 결심한 듯 입술을 앙다물고 입고 있던 옷을 소매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서 하얀색 통에 물을 담고 셔츠를 적신다. 그 순간 눈앞의 벽에서 빛이 반짝하며 빠르게 기억의 영상에 재생된다. 그와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길을 걸으며 손가락이 스치다 약속한 듯 손을 잡던 그날, 월급날 자취방 옥상에서 구워 먹던 삼겹살의 맛, 틈 없이 서로에게 밀착해 있던 날들, 그가 마중 나온 퇴근길, 늘어지게 늦잠을 잔 후일에 한참 라면을 끓여 먹고 슬리퍼 끌고 동네 슈퍼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던 골목길, 지하철에서 이어폰 한쪽씩 나누어 듣던 음악, 함께 심장이 뛰던 날들, 반짝이는 웃음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댈 어깨를 내어주던 사랑의 날들, 서서히 짙어진 외로움에 기대던 연희를 버거워하던 그의 한숨, 사랑이 지나가지 않길 바라던 십착을 안아주던 손길. 연희가 본 것은 슬픔보다 행복이었다. 그의 곁에 있을 때 환하게 웃음 지으며 행복해하던 자신이었다. 나 참 사랑하면서 예뻤구나. 사실 연희는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헤어지지 못했다. 그가 지쳐갔지만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랬다. 둘이서 했다. 사랑도 헤어짐도 둘이 같이. 헤어짐을 인정할 수 없어 희재를 미워하길 택했다. 보고 싶고 그리운데 내가 오지 않으니까, 미움을 핑계로 그를 생각할 수 없으니까, 많이 사랑했던 기억이 아까워서 서서히 잊혀가기보다 미워함으로써 간직하고 있었다. 이 마음이 자신을 낡고 닳게 하면서 마음도 쓰면 쓸수록 닮아서 새로운 사랑이 들어와 머물 자리가 줄어든다. 이제 그만 닮아야 할 때였다. 언젠가 내게 올지 모를, 아니 꼭 다시 와주길 바라는 다음 사랑의 자리를 남겨두어야 하니까. 미안해, 고마워, 보고 싶고, 그리고 많이 사랑했어. 흐르는 기억의 조각들을 끌어안고 연희는 빨래통에서 옷을 꺼내어 앉는다. 반쯤 지워진 얼룩이 남아있다. 어느새 곁에 와 있던 지우는 연희의 어깨에 손을 대며 미움과 원망이라는 얼룩의 반만 지워지도록 한다. 자, 이제 그만 지울래요. 사랑했던 기억 그냥 전부 간직할래요. 아무도 없지만 누가 듣기라도 하는 듯 연희는 엉엉 소리내어 아이처럼 크게 운다. 희재와 헤어지고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연희의 눈물이 빨래터에 졸졸 흐르는 물에 떨어지자 빛이 반짝 빛난다. 빗줄기가 빨간 꽃잎 회오리 바람이 되어 연희를 옥상으로 올려보낸다. 뭐야, 이것도 보니까 놀랍지도 않네. 눈물을 삼키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온 연희는 1층에서 내려다 보았던 빨랫줄 앞으로 걸어간다. 밑에서 봤을 땐 새하얀 빨래였는데 자세히 보니 저마다의 얼룩이 있다. 새하얀 것도 있고 서로 다른 부위에 얼룩이 있기도 하다. 대체 이게 다 누구 옷이지? 누군가의 빨래 사이를 지나 연희는 자신의 티셔츠를 천천히 빨랫줄에 넣는다. 연희는 원망을 멈추기도 했다. 사는 게 외로워 누군가에게 기댔지만 사랑으로 외로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희재에게 집착했고 그는 그럴수록 멀어져 갔다. 멀어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애썼던 연희를 아프게 한 그가 아닌 자신이었다.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사랑도 흘러간다는 걸 몰랐다.
봄의 다음 계절은 여름이 아닌 겨울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랑이 끝나고 나서야 사랑이 남았음을 알았다. 사랑했던 기억은 힘을 잃지 않고 내 안에 반짝이며 머물러 있다. 잊지 않고 소중히 그 자리에 살게 할 테다. 생생히 살아있는 기억은 삶의 생기를 잃는 어느 날 꺼내어 볼 아름다운 추억이다. 행복했던 나, 반짝이는 그때의 나, 그리고 그때의 우리를 떠올리면 메마른 마음의 온기가 지펴지겠지. 이제는 정말 그와 헤어질 수 있겠다. 마음과 원망 아닌 그리움으로 간직하며.